네, 초보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입니다. 현대시 2번에 보기 있습니다. 2번에 보기 엄청 긴 거 있어요. 초보가라고.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어려운 거 아니라서. 일단 길만 얘기가 싫어. 현대시 2번 보기에 있다고. 보기 엄청 긴 거 있지 않아? 86쪽. 현대시 1번이랑 2번 했잖아 지금. 시 4개 배웠어 이때까지. 다 할 수 있어. 엿됐다. 모르겠다. 자, 그럼 목요일도 하지 뭐. 화요일로 할 거야. 자, 오늘 끝내는 거 목표로 합시다. 요거 별로 막 긴데, 아이고. 그게 뭐냐면 민요의 전통적 율격이란 게 뭐냐 이런 건데, 토속적인 시어, 그 다음에 유사한 음이나 음절의 반복, 동일한 시어의 중첩이나 변주, 통사구조가 유사한 시행을 통한 대꾸와 대비 이런 거. 됐죠? 이게 민요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적 특성이고, 민요의 내용적 특성은 고단한 삶을 반영한 신세한탄, 원망 이런 거. 됐죠? 그래서 현대시에서 이게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목계장터가 그 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소갑산이랑요. 이거는 뭐 거의 다 아는 거라서 요것만 보겠습니다.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아니 그냥 뭐 난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막 해석이 어려운 시가 아니라서. 그거 아니야? 죽고자 살고자. 아니야. 죽자하니 청춘이고 살자하니 고생이라.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한스러움. 세상사 사라진들 치마 자른 계집이나 다방머리 자식이 있나 광넓은 논이 있나 사례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먹신도 짝이 있는데 챙이 같은 내 팔자야. 표현적 특성으로는 뭐? 유사한 음절이나 시행을 통한 대꾸, 대비, 그 다음에 내용적 특성으로는 신세한탄. 자탄한들 무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바뀌는 것도 없는데. 오늘도 이 집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 술 줄 놈이 있나. 자가자 이히후후. 음성상징어 하나 챙겨두고. 웃는 게 아니라 말 가는 소리라고. 그 다음 표현적 특성으로는 그 보기에 있는 것, 시행과 비슷한 시행과 식구를 통해서 대꾸 대비하고 있는 것. 내용적 특성으로는 신세한탄. 자, 출제 포인트는 밑에 선지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어요. 사음보 율격입니다. 잘 보면. 그 다음에 뭐뭐 있나를 통해서 열거랑 대꾸를 했고, 지게 목발로 오늘도 이 집을 안 지고 가면 밥 한 술 줄 놈이 없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고단함. 그 다음에 고대광실과 만성록과 대비되는 화자의 신세. 그 다음에 외로운 처지, 신세한탄 이런 거죠. 틀린 거 있어. 4번. 나가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나는, 목계장터는. 네, 다 맞다고. 자, 박목월의 산도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시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너네는 짧아서 잘 썼다고 하겠지만 나는 아니 이거 말고 말을 정말 아름답고 니네한테 설명해주면 근데 억지라고 욕할 거야. 교과서에서 본 시 중에 제일 잘 써. 도자가 뭐게? 복숭아. 복숭아도. 그러면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산 뭐랑 연결되게? 무릉도원. 이랑 관련 있다는 거. 박목월은 주로 간결과 응축의 원리로 시를 창작하여. 근데 너네는 짧은 시를 좋아하는데요. 짧은 시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시는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평화롭고 전결한 자연의 광경을 소묘하여.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자연의 광경을 글로써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야. 글이 어떻게 그림이 되냐.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백미를 자아내고 있다. 여백미 좋아하죠, 여러분들? 특히 이 작품은 이거 맨날 미술할 때마다 여백의 미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 그 다음에 특히 이 작품은 음절의 수를 고려한 행 배열과 호흡의 변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음절의 수를 고려한 행을 배열하고 호흡을 변주시켰다. 시에서는 안목의 룰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같은 시행 하나는 같은 시간 동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시행 하나가 짧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길게 있어. 그러면 어디를 제일 빠르게 읽어야 될까? 밑에 거를 빠르게 읽고 위에 거를 느리게 읽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그런 걸 고려해서 행을 배열하고 호흡을 변주시켰다는 거야. 시어나 시행을 반복하고 변형하는 것을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 작가가 봄날의 풍경을 뭐 하고 있대? 관조하고 탈속적인 분위기. 탈속적이다 뭐? 속세가 아니다.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런 무릉도원. 됐냐? 이상향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산도화라고 했잖아. 복숭아꽃이 핀 산은 무릉도원이랑 연결된다고. 무릉도원은 어떤 곳이?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어떤 곳인데? 행복한 곳이잖아. 그러면 속세가 아닌 곳이지. 탈속적인 곳.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한 시의 한 연에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글자.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상하다. 산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게? 산이지 뭐. 이씨. 산은 산인데 뭐가 이상하냐고. 산이 보라색. 보랏빛. 엥? 그러면 보라색 꽃 여러분들 아는 거 대봐. 자수정? 자스민? 지금 이런 거 자스민 얘기하는 걸까? 진달래 비슷한 걸 거예요. 근데 산도하잖아. 산도하잖아. 복숭아꽃. 변종. 이런. 산도화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여기서 복숭아꽃이 보랏빛이 되는 거야? 복숭아꽃 무슨 색인지는 알아요? 철쭉? 이런 얘기하는 그렇고 진달래보다 옅은 보라색? 몰라 모르겠어. 자, 그래서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잘 모르겠어. 송이가 피어 있다 이 정도로 해서 갑시다. 봄는 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읽고 있다는 거 알겠어? 봄는 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근데 봄는 노가 흐르는 제일 긴데. 봄는 노가 흐르는 을 제일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점점 느리게 읽어야 된다고. 근데 빨리 물에 하다고. 물에 이렇게 빨리 읽어야 물에 이렇게 읽을까? 물에 그렇게 한 글자씩 끊어 읽지 말고. 이씨. 왜 여기를 빠르게 읽어야 될까? 봄는 노가 흐르는 글자 수가 많아서 말고 노가 흐른다고 했잖아. 근데 흐르는 이미지는 빠른 이미지지. 흐르는 게 빨리 흘러넘. 물이잖아.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빠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 구절의 수가 많다고. 나 흐르다 되게 느린 그건 줄 알았어. 아니야. 여기서는 봄눈이 녹아 흐르는 물은 흐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게 표현한 거야. 됐다. 너네랑 무슨 회화적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니?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숫사슴은 예? 암사슴이 발을 씻고 있어. 숫사슴. 이씨. 너넨 그냥 쓰라. 장면에 초점화. 뭔 소리야? 어떤 한 장면에 집중하고 있죠. 산에서 암사슴이 발을 씻고 있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왜? 사슴 발 씻는 거 보고 쓴 거야. 왜? 배경을 설명해 줬잖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산도화가 두어송이 핀 산에 봄눈이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이 발을 씻는다고. 뭐가 이상한데? 산도가 두어송이밖에 없는데
두어 송이씩, 두어 송이씩, 두어 송이씩. 내 눈에는 이만큼 보이는데 요즘에 도어송이 같은 소리야. 너네한테 이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너네 욕하겠다. 뭐게?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A. 산의 모양을 나타낸 거야? 하면 너네가 욕하겠지. 아, 저거는 직각삼각형. 그냥 쓰세요, 출제 포인트. 너네랑 뭘 얘기하겠니? 그 전에. 맞아요. 산이 원경이잖아. 근데 사슴에 초점 맞추고 있지. 점점 근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겠다. 산은 좀 삼각형 위치. 근데 이게 논문에 나와 있어. 이거 쓰면 개맞아. 그래. 진짜 개구리. 그래. 저런 놈들이 알파고 하지. 술 먹고 알파고 이상하다고 억지로 이 새끼. 하나만 더 씁시다. 작품. 그럼 뒤에 있나? 이거는 있네. 뒤에 있어요. 넘기죠. EBS 포인트 씁시다. 좀 많아요? 왜 이게 더 많지? 작품 이면의 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뒤에 작품 뒤에 있다고? 그러면 종이 뒤에 붙어 있냐? 다른 화면 나가 없다는 거야. 작품 표면의 화자는 나가 있는 거고. 됐냐? 봄날의 풍경을 관조하고 있죠. 장면에 초점화. 왜 바람으로 노래 부르고 다 들린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점점 하울링이 커지더라고. 맞아. 근데 그거에 더 커지. 이제 모니터링 하다 알았다. 내가 그때 말했을 거야. 빨리 써. 너무 길어. 우리 지금 시 3편 더 해야 돼. 아니네. 한 편만 더 하면 되네. 아싸. 아싸가 우리. 저기 퇴근? 현대소설. 현대소설 3개. 그거 대충 할 거 아니야. 또 줄거리만 트라르르. 그럼 60분 다 가. 이번 시간 60분이잖아. 됐죠? 대충 넘기지. 고재종의 초록바람의 전원입니다. 이 새끼 15선. 존나 긴다. 바람이 초록색이래. 잉? 그거 시각화 어쩌고 그거 색깔 넣는 거. 색깔을 넣는다고? 바람을 초록색인 산도하의 그 세 번째 줄 보랏빛에다가 색채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것도 색채. 색채어. 보니까 생각났다. 자, 그 다음에 초록바람. 바람이 초록색. 바람이 분다를, 그러니까 초록바람이 분다 했으면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이거는 느껴지는 걸, 감각을, 아니지. 무슨 각이라 하노? 촉각을 시각화한 거겠지, 그때는. 근데 전원이래. 전원이 무슨 말이야? 전해주는 말. 맞죠? 자, 그러면 초록바람이 뭐라고 씹으렸는지 봅시다. 청소년도 그건데. 이 나가 왜 자꾸 붙는 거야?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들었다 하자. 청솔리 그거 참나.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그러면 솔잎을 빗질해주는 바람이 무슨 이미지인지 알겠어? 바람이 살랑 하면 잎이 이렇게
빗질하는 것처럼 씻겨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살살 보는 거본 적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솔나무가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가? 강변으로 달려갔어. 그 다음에 달려가선 거기 달려갔다고 합시다. Let's say. 그 다음에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이 미루나무한테 간 거야.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무리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다고 하자. 구슬알이 뭘까? 이씨. 쏟아냈다고 하자. 구슬알이 뭘까? 살. 아우. 열매죠, 열매. 모기. 미루나무, 그래, 미루, 열매. 근데 미루나무가 머루나무 아니야? 몰라, 나도. 검색 안 해왔어. 근데 봐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대. 뭐? 요만해. 이 새끼가. 아, 난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라고. 아, 음성 상징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해봐, 얘들아. 그래서 이게 뭐 뜻이야? 계속 볼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정답이 나오지 않나? 한 번씩 나와서 너무 가끔 나와서 놀랍다. 아까 전시간에 나왔는데 그 다음, 자, 이제 미루나무가 구슬알을 쏟아냈어요. 원래 사람은 찾는 그 의중을 알아챈 바람이. 그 뜻을 바람이 알아챘어? 뭔 말이야? 이제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에 구슬땀을 씻어 올리는 여인에게 뭔가를 또 전했어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고 하자. 한번 흘낏 봤다고 하자. 도대체 신 무슨 생각을 썼을까? 아무렴은 어떤가? 갑자기 뭔 말이야?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서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씻는 날에. 그러면 일단 요게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언제야? 5월. 그러면 초록바람이라고 하는 건 왜 초록바람이라고 했어? 봄에 나무들이 많이 펴 있잖아요. 벚꽃나무 생각해봐. 꽃나무는 봄에 분홍색 5월 벚꽃 벗지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다 펴 있잖아. 그때 5월. 초록색의 5월. 그 개업지다. 아, 시인이 봤을 때는 초록색이라고. 소쩍새가 목청을 다 싣는데 서쪽서 무슨 적 심상? 시각적 청이 소쩍새의 목청을 봤다는데. 그러면 시각적은 목청을 봤다. 그만해라. 아이씨 속작대하는 우울한 거. 아, 그 젖동생 그때 걔 장정학생이 속작대하는 우울한. 그 젖동생 서쪽서 똑같은 걸로 했잖아. 아 그런가? 근데 그건 고전 시가에서만 주로 쓰이고요. 현대시입니다. 야, 이게 고전 시가로 보이냐? 이게 그럼 뭐의 풍경이라는 거야? 봄날의 풍경이라는 거지. 봄날의 풍경이 바람이 솔나무한테 가서 짤랑짤랑 흔들고 그 다음에 이게 미루나무한테 가서 전해서 알았다 알았다는 듯 하자 달려가선 하자. 뭐 연세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연세라고 써져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 할 수는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대상들이 뭐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막 속삭임을 듣고 강변으로 달려가고 막 미루나무한테 전하고 말을 하고 의인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목금 시험 아니지? 다음 주목. 자다 일라니 정신이 몽롱해?
이번 주 시험이었으면 내가 이런 걸 안 해줘. 그리고 씁시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나? 난 불안해서 미치겠네 지금. 나는 널널한데. 널널하나? 아, 이 어차피 한 개 있어도 별 상관없죠. 어? 한 개 있어도 별 상관없다. 기분이 나쁘지 매우. 2개 있더라 씨. 부경고 수준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 학평 그 등수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학은 문제가 좀 많이 나와. 부경대를 가는 거라니까. 어쩌라고. 모르잖아. 대학은 우리 학교 수준을 모르죠. 알아요. 서울대 노래한테 관심을 가진. 근데 어느 데는 알아요. 서울대 없으면 부경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내는 학교 평가 보고서가 있어. 그 학교 평가 보고서를 대학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어디 학교인지 왜 말해? 알고 있어. 블라인드. 이 밑에까지 내려본다고 서울대가? 그러니까 부경고 검색하면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아는 거지. 전국 39위 대학 가는 평균. 전국 39위. 대학 가는 평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 보내는 사람 아니 말이 되나? 39위. 위치. 퍼센트 70몇 퍼가. 좋다네. 4년제 관계. 그래. 최고네. EBS 포인트 쓸까요? 아 또요? 몇 개 없잖아 이거. 왜 같은 이미지가 두 번이 나오지? 왜 두 번이 나오지? 중요하니까. 그런 건가? 그런 건가? 근데 내가 하나 오독한 게 있어. 잘못 읽은 게 있어. 강무리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다고 하자. 이거 있지. 잎새를 흔들어서 구슬알을 쏟아냈다면 열매라기보다는 사실 비가 오고 난 뒤에 나뭇잎이 이렇게 봄비가 맺혀 있는 걸 쏟아내렸다고 보는 게 구슬알이라 했으니까 구슬알. 빔. 구슬알은 안 투명한가? 구슬이 투명한지 아닌지는 니 혼자서 생각하시고. 이제 현대소설입니다. 아유. 이거 보고 아니야? 어? 보고 아니야? 살려면서 땀 흘리는 내용인데. 니 내랑 한 5분 동안 뒹굴뒹굴하면 땀 날걸? 네가 생각해. 자, 현대소설로 갑시다. 아, 왜 필기가 돼 있네. 고전 3분이. 자, 나도향의 지형근 되어 있죠. 자, 지형근. 이 사람이 뭐? 지형근. 주인공. 왜 소설 제목이 사람 소설 제목이 주인공인 거 많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뭐지? 몇 페이지? 알라딘.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인지 빨리 알려주라. 153. 153이래. 어? 있잖아. 태조왕건. 완전 완득이. 주인공이죠? 자, 근데 웬만해서는 소설 속의 제목으로 나온 인물은 다 어떤 인물이야? 착한 착한 인물인데 이 아이는 좀 쓰레기. 쓰레기라기보다는 씹새끼. 씹새끼라기보다는 야이씨 아니 가치관이 좀 글러먹었어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 자살 일어나는 새끼. 그건 니고. 자, 보기 보겠습니다. 3번에 보기 있죠. 이 작품은 1926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소설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지형근은 어떤 사람?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 그냐?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에 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작가는 뭐를 비판하기 위해서인가요? 이 소설 왜 썼어 그러면? 양반을 비판하는 양반의 비판이 아니지. 과거의 낡은 관념. 그치. 과거의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맞죠?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일제강점기의 배금주의 풍조. 배금주의 무슨 말이야? 금나라를 그건 한국사 시간에 배운 거고.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금을 숭배한다고. 숭배. 떠받든다고. 이거 자 다른 말로 바꿔보자. 뭐로 나올 수도 있을까? 자본주의. 황금 맞는주의. 여기 자본주의. 그런 주의다. 왜 금이 쓰면 다르지? 황금이 모든 것이다. 이동안 만지는 거. 실업때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현실. 이거 누구를 나타낸 말일까? 실업자. 배금주의 풍조. 실업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그렇지.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형근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댔잖아. 그 부정적인 가치관이 뭔데? 배금주의라고. 됐냐? 이것도 비판하는 거야? 됐지? 지금도 자본주의. 배금주의는 아니잖아. 자본주의가. 돈이 그러니까 네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작가는. 그게 그거랑 같냐는 거야. 나라를 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얘기할 거야. 요한에서 시대의 변화에 기인한 신분제도의 해체와 같은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어수룩한 주인공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현실인식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자, 이 소설에서 찾아야 될 건 뭐? 작가가 아니지. 지형근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게 웬일이야? 찾았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찾기 쉬운데. 이게 웬일이야? 옳지에서 한 10줄 내려가면 있어. 기억. 기억에서 한 10줄. 어디 뭐 찾으라고? 이게 웬일이야? 김서방은 존대도 아니요 하대도 아니요 어리벙벙하게 말을 해버린다. 자, 봐봐. 지금 김서방이 나왔어. 근데 존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니고 어리벙벙하게 얘기한대. 이것이 의외였대. 아무리 세상이 망해서 내가 제 집을 찾아왔기로 어디를 보든지 말버릇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김서방은 어떤 사람이야? 이거 소설 읽어봤으면 알 텐데. 평민? 옛날에 소장농이었죠. 소장농인데 지금 뭐로 바뀐 거야? 부자로 바뀐 사람이지. 맞죠? 근데 지형근은 어떤 사람이었어? 지주였다고. 지주였는데 지금 노동자로 바뀌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주의 아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나? 지형근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김서방은 이제 자기가 부자인데 맞지? 그러면 존대도 아니고 하대로 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지형근은 왜 말버릇이 그따구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지형근이 어떤 걸 드러내는 거야?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됐냐? 복이랑 연결 지으면 이렇게 되죠? 어서 들어가세. 이번에는 하세가 나왔다. 하계가 나왔다. 하계체. 형근의 얼굴은 노래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왜 노래졌다가 다시 붉어져? 빡쳤다가 쪽팔리. 쪽팔린 거지. 이런 상황이. 그는 대답이 없었다. 마당에 서서 해만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저쪽 서산 위에 반쯤 걸려있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였다. 자기가 노동을 하러 괴나리 보찜을 지고 나가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 뭘 드러내는 거야? 배금주의 풍조. 맞죠? 주인공의 왜곡된 가치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모습. 작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랑 다를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양반도 되고 남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서 다시 자본주의도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 자본주의가 돈이 있으면 다 된다의 의미는 담고 있진 않죠. 자본 만드는 거.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사회주의로 가자 이것도 아니잖아. 공산주의. 그래 공산주의로 가자 그것도 아니잖아. 맞죠?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를 헷갈리는 거죠. 됐죠? 웬만해선 그 두 개 안 헷갈리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돈 생기는 생각만 하면 이화 생각이 난다. 그 맨 뒤에 쪽에 있어요. 찾았죠? B, 돈. 됐죠? 이화. 지금 여자가 나왔어. 이화 생각이 나면 이화 집에 가고 싶다. 젊은 가슴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한 부질없는 정열로 해서 애를 쓴다. 부질없는 정열. 왜 부질이 없어? 어차피 못 만나니까. 이화는 참고로 술집 여자입니다. 술집 여자인데 지연근이 좋아요. 처음에는 이화가 술집 여자가 된 걸 보고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하대? 좀 경멸? 그런 눈빛을 보내요. 근데 점점 생각이 바뀐 거지. 뭐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돈, 사회, 한 단어를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글자로 얘기하면 사회 부조리 사회적 모순. 잘 줄이네.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쓰세요. TMI로 지형근은 나도향의 생애 마지막 작품입니다. TMI. 거진이 나서니까 손이 없다. 이때도 술집 여자가 있어. 야, 조선시대에도 술집 여자가 있었어. 고려는 야, 고려에 그 왕은 항상 잔치를 열었겠지. 잔치를 열면 누가 필요해? 기생? 조선시대에는 기생이라 불렀겠지만 고려는 뭐 모르겠다. 하여튼 기생이 필요했겠지. 그러면 고구려는 몰라? 그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면 구현은 그까지 올라가야 되냐고. 기록도 없는 애들을. 고조선은 기록이 글 말고 너 고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몇 개 있나 한번 세봐. 잘 뜨는 아씨 안 쓰는 5, 4, 3, 2. 두 번째, 임철호의 아버지의 땅 가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출제가 좀 됐던 소설이고요. 아니, 출제가 된 지 10년이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수특에서 너무 문제를 많이 냈어. 낼 수 있는 걸 거의 다 낸 느낌이야. 그리고 봐봐요. 혹시나 회사 얘기하는 건데 3번 문제 있죠. 3번. 3번에 보기 보이니? A, B, C, D. 20분 안에 할 수 있다. A, B, C, D 보이죠? 보기에 A, B, C, D. 요거 수능에서 순서 배열하라고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여러분들은 내신을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 순서 알아두세요. 왜냐면 문과 친구들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는데 이과 친구들은 막 자꾸 회상이 나오고 이러면 순서를 헷갈리더라고. 개파 5분전이니까 그냥 이 순서를 눈에 외우세요.
자, 이 작품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을 잘랐는데 치유 과정이 있긴 있어. 그 다음에 특히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의 유골을 수습하는 노인의 행동, 생사불명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등이 드러나면서 전쟁의 허위와 이념의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단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인 거예요. 됐죠? 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이 유골을 수습하는 장면이 일단 첫 번째로 나와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나가 있고 소대장이 있고 인사계가 있고 노인이 나와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소대장이 산을 타고 도망치다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에 군인 아니었을 거고 근처 군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하면서 얘도 빨갱이였겠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노인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허 대간절 그게 어떻다는 이야기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지 저쪽이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엇 하자는 말이요. 죽은 사람이 뭘 알길래. 이게 뭐야 결국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죽은 사람한테까지 대고 이쪽 저쪽을 따지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지. 그걸 노인한테 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노인은 유골을 수습을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노인이 유골을 수습하는 장면에서 어디로 가냐면 유년 시절로 회상을 해요. 그 어디로 갔니? 왜 갑자기 지연근이 나오니?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찾았니? 거기서 피인 현기증이 일었다 하면서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는 그 회상 장면이 떠올라.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과거 이야기인 거지. 맞죠? 그래서 모래밭을 거슬러 올고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현기증이 일었어. 그까지 찾았어? 진짜 처음. 제발 좀. 현기증이 일고 난 다음부터 회상이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뭐야? 거기서 아빠 죽었는데 아버지를 회상을 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문단 끝. 찾았습니까? 그 문단의 끝. 우리는 관대시대 신문지로 싼 유해를. 그러면 다시 돌아온 거야. 회상했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에 노인은 술을 흙위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음복을 합니다. 됐죠? 음복. 묘자리 앞에서 술 마시는 거 음복이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유골이 뭐가 매여 있냐면 철사줄이 매여 있거든. 이 철사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철사줄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찾자고. 내가 일일이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 음복하는 장면 뒤에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근데 봐봐. 거기서 어머니가 말을 했대. 그러면 이것도 다시 무슨 장면인 거야? 회상 장면. 회상 장면인데 근데 회상 장면에서 웬 사내가 철사줄을 메고 서 있었대. 응? 누굴까? 아버지. 회상 장면에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회상에서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를 느껴요? 연민을 느끼죠. 근데 이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
분노였어. 왜? 어머니를 20 몇 년 동안 그리워하게만 만들고 우리 가족을 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고. 근데 이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그려졌다고. 됐냐? 그러면서 음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상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도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됐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근데 쫄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게 보여요. 맞죠? 중략 이후니까 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야 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토록 누군가를 기다려왔다. 누구를? 아빠를. 됐냐? 디귿.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려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러운 사내의 이름을. 누구야? 아빠. 아빠에 대한 나의 예전의 감정은 증오였다는 거지. 어머니는 25해가 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오고 있었다. 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 다음에 리을로 가겠습니다.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 둥근 구멍이 뭐게? 유골의 구멍이거든요. 총 맞은 거예요. 총 맞은 건데 그 총 속의 어둠의 깊이래. 뭐게? 총의 깊이. 총을 왜 들었는데? 전쟁이 주는 아픔인 거지. 어둠의 깊이라는 건 이념 갈등이 되는 거야. 6.25 전쟁이 주는. 그래서 봐봐. 이 어둠이랑 뭐가 연결이 되냐면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꾸물거리고 있었다. 까마귀가 검은색이잖아. 이것도 이념 갈등을 상징하는 거라고. 근데 갑자기 까마귀가 있다가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었는데 눈발은 뭘까 그러면? 눈의 색이 뭐야? 흰색이지. 까만색을 덮어 이념 갈등을 극복하는 소재가 되는 거야. 눈이 섞이냐 까마귀 색이랑? 근데 나중에 보면 한방눈이 내린다고 되어 있어. 한방눈이면 아예 이념 갈등의 경계를 지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몸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미음 앞에 보입니까?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놀아두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 본 걸까? 아니? 그러면 뭐를? 손발이 묶여있던 거. 유골도 손발이 묶여있었잖아. 근데 아빠도 손발이 묶여있는 채로 회상을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골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출제 포인트 쓸까요? 아, 여기 있었네. 그래서 철자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폭력, 구속 이게 되는 거야. 전쟁이 주는.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봐서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인물이고 어머니한테는 그리움의 존재였죠. 근데 이게 증오라는 감정에서 뭐로 바뀌냐면 연민의 감정으로 바뀌죠. 근데 이데올로기 뭐게? 이념적 대립. 그냥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나라를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이상, 그 자신의 가치관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용사화해 이해되죠? 한방눈? 사기대전이 뭐야? 아 나중에 나와요. 이거는 여기 없어. 수능에 이게 나온다면 사기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치? EBS 포인트 쓸까요?
민족의 상처와 치유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중요한 말이죠. 이 소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아니, 한 작품 남았어. 한 작품 남았어. 한 작품. 복덕방.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복덕방. 자, 복덕방이 뭐야? 방. 이씨. 아는 사람 없냐? 그 쌤이 말한 건 부동산이야, 부동산. 요즘은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옛날에는 복덕방, 집 소개해주는 그런 곳. 자, 뭐 급하니까 읽어볼게요. 1930년대에는 일제에 의한 타율적인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근대화의 성취와 함께 그것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근대화. 근대화의 성취야, 어두운 그림자야? 어두운 그림자겠지. 자, 복덕방은 이러한 파행적인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조차 지위가 하락한 노인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 이 노인이 누구일까? 주인공 누구? 안초시가 됩니다. 네, 안초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할배 3인방이 있어요. 안초시랑 서참이랑 그 다음에 박희환이라는 영감 3명이 나와. 뭐 그건 작가 마음이지. 왜 나보고 그래. 그래서 이 노인의 삶이 이제 사회적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노인들이 복덕방에서 모여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복덕방에다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쫓겨났다는 걸 의미하죠. 불우한 처지의 노인은 자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이 뭐였어? 땅 투기. 땅 투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박희환 영감이 복덕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나? 돈 많아. 땅도 준비하고. 박희환 영감이 뭘 알려주냐면 이 땅이 사놓으면 50배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치. 사기 당할 걸 몰랐겠죠? 자기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투자를 한 거지. 투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투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뭐 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더욱 깊어져. 자, 이 주인공은 사실 누굽니까? 안초시죠. 안초시. 안초시가 주인공인데 안초시가 딸이 있어. 누구? 이름이 안경화야. 근데 안경화는 안초시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개무시해. 아버지를 개무시해. 진짜 개무시해. 말 그대로. 안경화의 직업이 무용수거든? 아버지 개무시해. 왜? 아버지가 있으므로 내가 명예를 잃는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가 이렇게 쪽팔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초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안경화한테? 아니지. 너 내가 땅 투기 내가 50배 무조건 되는 거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딸한테 땅 투기를 권해요. 근데 딸이 또 넘어가. 돈을 줬지. 근데 날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더 개무시하겠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초시가 자살해요. 그러면 안경화가 어떤 선택지를 택할까? 개과천선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야. 안경화는 안초시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요. 왜? 나는 아버지를 잘 모신 효녀였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소름 돋죠.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이 뭐로 바뀌는 거야? 물질 중심적인 명예만 챙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 해체되던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 됐죠? 중요한 내용만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4명 나온 거. 복덕방의 박희환 영감. 됐죠? 주인공은 안초시. 그러면 중요한 파트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안경화가 그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명예를만 중시하는 위선적인 선을 가장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50전이면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하면서 막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하여 하는 그 50전은 뭐야? 안경이 부러졌으니까 50점 좀 다오 따라 했는데 그 50전을 어디에다 쓴 거야?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 값으로 나갔다. 담배 피는데 쓴 거야. 그 50전을.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거야? 50전으로는 안경다리를 못 고친단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딸이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씁시다. 이 정도 내용 정리했으면 다 된 거예요. 사기당했다. 끝입니다. 사기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한 인물, 적응하지 못한 인물. 새로운 흐름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걸까? 아니지. 1930년대의 새로운 흐름은 뭐냐면 일제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근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대화를 했었잖아. 그 타율적인 근대화를 한 거죠. 그 모습에 적응한 인물과 적응하지 못한 인물인 거지. 적응한 인물이 안경환대,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 노인 3인방이고 그런 거지. 가족들은 연대의식이 없죠. 가족애라는 걸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복덕방에 쫓겨 있는 거지. 노인들이 다. 목이 잡았어. 세상의 모습. EBS 포인트 쓸까요? 왜곡된 욕망 뭔지 알겠어? 어떤 게 왜곡된 욕망이야? 땅 투기요. 담배가 왜 왜곡된 욕망이야? 땅 투기에 실패해서 파멸에 이르는 노인의 삶이죠. 정답 주시면 뭐지? 자, 다 쓰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막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게 중요했던 작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했던 작품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했던 작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한 구절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왜 이러지 하면서 목매지 말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우선은 초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Present and Practice 문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